화강암 안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에 보면 이 초이르 사원의 스님이 저 안에서 명상을 하고 수도를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동굴은 좀 이따가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안에 한 20m 정도 깊이 되는 동굴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화강암의 동굴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독특한데 형성 배경도 제가 좀 거기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게 여기 사찰에 있었던 스님의 어떤 명상의 공간이니까 바로 옆에가 사찰이니까 그렇게. 여기 독불 할가에 어. 저기 주의하시라고. 아르갈이 있다고? 할가 독불 독 주의하시라고. 독풀. 독불. 아, 이게 독풀이에요? 요거? 이거? 예, 이게 독풀이라고 하는데 손에 피부에 닿지 않도록, 예, 우리 홍그링 헬스 프로공 기사님이 또 소개해 주시네요. 서신용 쌤, 얘 나무 좀 한번 판별해 보세요. 자, 위로 올라오세요. 아래 있지 말고. 아래 위로 올라와 주세요. 오줌? 이게 오줌물 막 바르면 맞아. 약은 소용없어요. 얘 만지면 자기 오줌물 만지래요. 아니 바르라고. 저기 강하면은 따끔따끔해서 빨개지고 금방 아파요. 누가요? 이거 나무가 이 화강암 이 기암절벽 사이로 협곡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협곡이 이루어져 있고, 이 뒤에 보이는 게 밑에 나무 기둥 보세요. 수피를 보면 그 마름모 형태로 바늘에 그 까만 무늬가 보일 거예요. 보이죠? 저런 것들이 사시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사시나무, 은사시나무, 백양, 은백양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개된 거 보니까 자작나무로, 저 자작나무 아닙니다. 예, 사시나무 종류. 우리 서신용 쌤이 나무에 또 대가신데, 그래서 제가 확인차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돌을 이용해서 담을 쌌죠. 출입구를. 이 안이 바로 사찰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괴되어 있죠. 이제 고개를 돌리고 저를 보시고 이쪽으로 좀 올라오시면 저 뒤까지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요거 지금도 아파. 안 돼요. 오줌 발라? 네. 자, 이제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봐야 될 곳은 많고, 그래서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 독초라는 걸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여기를 아예 안 올 텐데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저 주목해 주세요. 이따가 오후에 징기스칸 동상 가서는 그때 이 몽골 제국 그리고 4개의 칸국 이후에 몽골이 이제 4개의 칸국에서 원나라로 가고 원이 중원을 지배하잖아요. 그 중원을 지배에다가 명주원장에게 쫓겨서 북원이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원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역사는 몽골의 역사지 중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송, 원, 명, 청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거는 중국의 관점인 것이고 몽골의 역사죠. 어떻게 중국의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어주기로 하고, 여기는 좀 근대사를 약간 이해를 해야 돼요. 몽골의 근대사를. 1635년에 홍타이지가 1년 뒤에 우리 조선을 쳐들어온 병자호란이 생기는 해인데 1636년이, 그때 1635년에 이 하라몽골, 그러니까 몽골의 이 동쪽에 있는, 당시 이제 오이라트 서쪽하고 오른쪽에 하라몽골하고 이렇게 2개로 양립이 돼 있었는데, 이 동쪽을 근간으로 하고 있던 이 몽골이 이 청의 서진 정책, 북경 자금성을 넘어가려고 1626년부터 시도를 합니다. 그게 누르하치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이제 그의 아들들인 홍타이지, 도르건이 결국 홍타이지와 도르건이 연결해서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이때 1634년에 큰 전투가 있는데 집니다. 몽골 이 원이. 그 지고 난 뒤에 옥새를 갖다 바쳐요. 몽골에서. 이런 상황을 조선은 몰랐어요. 주변에 이 후금이 강성해서 청이라는 이 대청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이쪽에서는 몽골이 항복해서 들어왔고 옥새까지 바친 상태고, 또 명나라에는 한족들이 이신들이 막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배반하는 신을 이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문인이라든지 또 화포를 만드는 이 전문가들, 특히 홍인포 이런 만드는 전문가들이 대거 이 후금 청나라로 항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노라치가 바로 홍위포에 의해서 사실은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조선은 문 딱 감고 있다 몰랐던 거죠. 그리고 36년 4월에 대청을 선포해요. 근데 오직 조선만이 와서 굴하지 않고 성역적 사고의 한계로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죠, 오랑캐로. 그렇게 몽골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서쪽은 또 있습니다. 중가르 칸국이라고 하는 게 살아남아서 계속 유지되다가 이게 1758년에 완전히 넘어가요, 청나라에게. 그러면서 이 청은 몽골과 이 서쪽 중가르 한국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장 유구르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까지 전부 다 청때 대제국을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냥 청나라에 복속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분할 지배를 한 거죠, 청나라가. 그러고 나서 이 청이 신해혁명으로 이제 기존에 만주족이 이끌던 청 제국이 무너지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는 거죠. 그 장개석이 이끌고 가는. 그 시기에 여기에 있던 이 몽골도 복특한이라고 하는, 한번 해볼까요? 복특한 발음 어떻게 해요? 뻑탕. 아, 그렇구나. 복특한. 우리는 책에 복특한, 뭐 복특한, 뭐 여러 개 나오는데 금방 원어 발음 들어보셨죠? 이분이 바로 티베트 불교에 사는 판첸라마나 달라이라마처럼 중요한 잽툰남바라고 하는 이런 이 몽골만의 남아승. 그러니까 남아라는 게 엄청 큰 스님을 말합니다. 그 달라이라마, 판첸라마 이 남아가 바로 큰 스승이에요. 그래서 일반 불교하고 달리 이쪽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이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해요.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그 누군가 죽잖아요, 그 남아가. 그럼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거예요. 환생해서 계속 이어가는 게 남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던 게 바로 복특한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몽골이 드디어 청나라로부터. 그렇게 해서 1911년 선포를 하고 19년에 쉬수정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군벌이 다시 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지금 그동안에 청의 지배를 받다가 동아시아의 변화가 있어서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겼단 말이에요, 신해혁명으로. 그런 찰나에 혼란이니까 몽골 내부에서는 그 존경받는 복특한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국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19년에 다시 이 중국의 쉬수정이라는 군벌이 와서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인류 문화사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때예요. 그죠? 그리고 소련에서는 지금 1917년 혁명 이후에 18년부터 22년까지 적백 내전을 치르는 겁니다. 유럽의 간섭군 일본군까지, 일본군 7만까지 와서 쉽게 얘기하면 적군, 소비에트 혁명군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다 유럽이 다 간섭해서 온 거예요. 미군도 왔었고요,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렇게 해서 간섭을 할 때 이제 내전이 치러지면서 1921년이 되면 거기에 백군 운제른 슈베른 이름이 어려운데 운제른이라고 하는 이 백군의 장군이 이 극동 쪽에서 자기 휘하의 부하들, 거기는 일본군도 있었고 일본도 또 한국인도 일부 끼어 있었다고 그래요, 조선인도. 그들이 이 몽골에 들어옵니다. 옹그른 그렇게 해요. 우리는 운제른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몽골을 이 백군들이 와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퇴각하고 있던 적군에 의해서 밀렸던 이 운제른 부대가 몽골에 와서 누구를, 중국의 쉬수정 부대를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지금 한 번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21년 이해가 격변기예요, 몽골의 근대사에서는. 왜냐하면 몽골에도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민당이 있단 말이에요. 혁명당, 공산혁명당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가게에서 만날 될 바로 수바타르입니다. 그 수바타르하고 그 다음에 이 4차를 파괴한 처이발상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몽골의 이 공산혁명을 이루게 돼요, 1921년에. 그리고 24년에 이 복특한이 죽어요, 왕이. 그리고 이때 함께 혁명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수바타르, 존경받는 분이에요, 몽골에서는. 이분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 조선은 없잖아요. 일제에 지금 강제 강탈해 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주까지 일본이 이제 침략해 오죠. 그게 언제예요? 1931년 바로 이 심양에 있는 노고교를 폭파하면서 생기는 만주사변이 1931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32년에 만주 괴로국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주 영역이 일본의 영역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러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일본군이 이미 너일 전쟁 때 한번 싸워봤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년 이후에 뭔 생각을 했냐면 이 몽골을 러시아의 방어막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해서 1924년부터는 뭐가 생겨요? 몽골 인민공화국이 생기는 겁니다. 폭독한도 죽었고 새로 이제 혁명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이어오다가 바로 이 처이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대거 스탈린 정책을 펴나갑니다. 철권 통치를. 그래서 이 몽골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면 스탈린은 레닌하고 달리 완전히 포갑적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산주의의 이 생각을 무신론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가 있다고 하면 그 사회에 어떤 사회주의 건설하는데 장애가 된다. 종교라는 게 지식인들이 있는 거고 깨달은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항할 것이고. 그러면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탈린도 자국 내에서 그런 숙청을 다 감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이발상하게 압력을 넣고 얘를 키워요. 계속. 소련에서. 그래서 키워서 결국은 1936년부터 39년 이 시기면 이제 중일전쟁이 터질 때입니다. 37년이잖아요. 이런 시기에 이 몽골의 처이발상이라는 사람이 내각 수상을 잡아가지고 무려 3년 동안 3만 5천 명을 학살합니다. 여기에 이 스님들이 당시 그 시대의 몽골은 거의 국교인 이 티베트 불교, 흔히 우리가 남학이라고 하는 이 티베트 불교가 3분의 1이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또 사실 뒤로 가보면 청나라의 이간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몽골이 부상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것을 주입하고 그 티베트 불교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몽골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군대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시기에 대략 3만 5천, 우리 제주도도 해방 이후 1948년에 제주 4.3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려 2만 5천에서 3만 명의 우리 무고한 양면이 학살된 일이 있었는데 몽골도 바로 이 시기에 36년에서 39년 이 시기에 엄청난 파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불교 문화재 사찰, 스님들, 승려들 학살하고 지식인들 시베리아 그 감옥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상당히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740개나 되는 몽골의 사찰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몽골 내에 어떤 종교적,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변화, 인류 문화사의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그 시기에 레닌 이후 상당히 민주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레닌과 달리 스탈린은 완전 철권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재적인 이런 걸 가기 위해서는 지식인들 철저히 없애야 되고 종교를 싸그리 없애서 어떤 정신세계가 발달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처이발상을 일본이 밀고 올라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처이발상을 이용해 사실은 처이발상은 꼭두각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탈린이. 그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학살을 벌이고 종교라든지 문화재를 파괴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생각날걸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중국도 그래서 싹 때려부셨잖아요. 과거의 그 소중한 문화재들. 그걸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극좌적 오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마찬가지예요. 몽골도 그런 이 좌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극단적 오류를 범하면서 이렇게 문화재를 파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안에 사찰에 초이르 사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바로 그 시기에 파괴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복원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지만 아무튼 이런 역사의 아픔이 있다. 우리로 치면 우리는 이제 고려에서 여말 선초로 넘어가면서 숭유, 억불 이걸로 다 또 파괴했죠. 일부 파괴하고 어디 가면 불상 자르고 막 이런 것들이. 일본 같으면은
신불수팝이에요. 저거 일본 기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일본이 말하는 신도, 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이 신도와 불교가 습합이에요. 하나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시기에는 또 분리를 시켜요. 이 권력에 의해서 분리하면서 일본도 다 때려부십니다. 일본의 문화재, 불교 문화재도 그렇게 해서 다 부서지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혁명이란 이름으로, 개혁이란 이름으로 그거를 파괴했던 얘기는 그 권력을 가진 자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지. 그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 나라를 살펴봐도 이러한 이 문화적 폭력이 어느 나라에 있어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요 사찰터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승려로서 있었다고 하면 주변이 다 깨달음의 대상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부처님 같다, 모두가 승탑 같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제 안에 폐사찰터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야호도 한번 하고 단체 사진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